내가 내 며느리였어? 재벌가 노인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서 갈라졌다. 산소 마스크가 턱 아래로 떨어지자 모니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의사는 돌아보지도 않고 차트를 덮으며 말했다. 내일 수술 전까지 안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수진, 너 맞지? 내가 쫓아낸. 그제야 의사가 돌아섰다. 20년이 지난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그때의 그 며느리가 아니었다. 전국에서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단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자신이 아이를 빼앗고 길바닥에 내던진 바로 그 여자였다. 노인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알았다. 이 여자가 칼을 쥐고 있다는 것을, 수술대 위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살려줄 거야, 아니면 죽일 거야. 의사가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에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12월이었다. 서울 성북동 한성그룹 본가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평화롭다기보다 숨을 죽인다는 뜻이었다. 이수진은 그 집에서 3년을 살면서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 오늘은 또 어떤 트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수진이 처음 그 집에 들어서던 날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아들 재혁이 데려온 여자가 변변찮은 집안 출신이라는 것, 손이 거칠고 크다는 것, 웃을 때 입이 너무 크게 벌어진다는 것. 트집의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다. 이 여자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수지는 버텼다. 재혁을 사랑했고 그 집에서 낳은 딸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모른 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 방 앞에서 아침마다 인사를 했고 그렇게 3년을 쌓아왔다. 그 3년이 한순간에 무너진 건 12월의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다. 박순자가 거실에 가족을 모두 불러앉혔다. 수진, 재혁 그리고 집안 어른 몇이 소파에 앉았고 박순자는 그 앞에 서서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서류와 사진이 있었다. 사진에는 누군가 금고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 화질이 흐릿하고 각도가 애매해서 얼굴을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박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수진이야. 지난주 목요일 내 방 금고에서 돈을 꺼냈어. 수진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등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자신은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다녀왔다. 영수증도 있었고 병원 기록도 있었다. 그 시간에 자신이 이 집안에 없었다는 것은 증명 가능한 사실이었다. 수지는 차분하게 그 말을 꺼냈다. 영수증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순자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영수증이 뭐가 중요해. 나는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걸렸어. 이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었어? 재혁이 그 자리에 있었다. 수지는 남편을 보았다. 한마디만 해주면 됐다. 아니라고, 아내를 믿는다고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러나 재혁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박순자의 말보다 더 깊이 박혔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설명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 앞에서 계속 말하는 건 자신을 더 작아지게 만드는 일이었다. 방으로 올라가 짐을 쌌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하나. 3년의 살림이었는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다. 짐을 싸다 유리컵이 떨어졌다.
손목을 스치며 얕게 베었다. 피가 조금 났지만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냥 내려왔다. 계단을 내려오니 박순자가 소파에 앉아 지아를 안고 있었다. 태어난 지 6달 된 딸은 까르르 웃고 있었다. 세상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할머니 품에서 작은 손을 허공에 흔들고 있었다. 수지는 다가가 두 팔을 내밀었다. 박순자가 몸을 뒤로 젖혔다. 아이를 더 깊이 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한성과 핏줄이야. 내가 데려갈 자격 없어. 수진의 팔이 허공에 멈췄다.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막혀 있었다. 재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수지는 딸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오래, 최대한 오래. 그 작은 눈, 그 작은 코, 자신을 닮은 눈매. 그리고 돌아섰다. 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주저앉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12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손목의 상처에서 아직 피가 멎지 않았다. 수지는 소매로 꾹 눌렀다.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걸었다. 그것이 이수진이 한성그룹 본가를 나선 마지막 날이었다. 그날 밤 수진이 들어간 곳은 신림동 고시원이었다.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거기뿐이었다. 통장에 남은 돈은 40만 원이 조금 넘었다. 결혼하면서 친정과도 멀어진 터라 손 내밀 곳이 없었다. 방은 성인 2명이 나란히 누우면 꽉 차는 크기였고 창문은 복도 쪽으로 나 있어서 햇볕이 들지 않았다. 옆방 사람이 기침을 하면 들렸고 새벽 2시에 누군가 라면을 끓이면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수지는 첫날 밤 그 방에서 울었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몸을 웅크린 채 떨었다. 딸 생각이 났다. 6달 된 아이가 밤에 깨면 누가 안아줄지, 분유 온도를 누가 확인해 줄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러나 수지는 다음 날 아침 일어났다. 울고 나서 더 깊이 잠드는 사람이 있고 울고 나서 오히려 맑아지는 사람이 있었다. 수지는 후자였다. 아니, 그렇게 되기로 결심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한 건 고시원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 4,500원이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가 제일 한산했는데 수지는 그 시간에 카운터 안쪽에 앉아 책을 펼쳤다. 의학 교재였다. 대학 때 쓰던 것을 짐 속에 챙겨 나온 것이었다. 수지는 원래 의대를 나왔다. 본과 2학년 때 재혁을 만났고 졸업 직전에 결혼하면서 시어머니의 요구로 국가고시를 미뤘다. 의사 며느리가 집안에 없고 밖에서 일하는 건 집안 체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수지는 그것도 버텼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나중은 오지 않았고 3년이 흘렀으며 쫓겨났다. 의사 면허가 없었다. 의대를 나왔지만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다. 수지는 국가고시를 목표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야간 알바를 마치고 고시원에 돌아오면 3시간을 자고 일어났다. 낮 동안 공부하고 저녁을 먹고 다시 편의점으로 갔다. 그 루틴을 3달 동안 유지했다. 몸이 버텨주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었다.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몸을 움직이게 했다. 이듬해 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그러나 면허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인턴을 해야 했고 레지던트를 해야 했으며 전문의 과정까지 마치려면 최소 7년이 더 필요했다. 수진의 나이 33이었다. 같은 과 동기들은 이미 전문의를 달고 있었다. 늦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모른 척했다. 전공을 고를 때 흉부외과를 선택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오래 걸리고 여자가 드문 과였다. 교수 한 명이 면담 자리에서 물었다. 왜 하필 여기냐고. 수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심장을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과가 여기뿐이라서요. 교수는 더 묻지 않았다. 레지던트 4년이 지나고 전문의가 되었다. 그리고 수지는 희귀심장기형 분야로 세부 전공을 정했다. 국내에 환자가 많지 않아 연구 자료가 거의 없는 분야였고 수술 난이도가 높아 선뜻 뛰어드는 의사가 없었다. 수지는 그래서 골랐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 가면 나중에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독일에서 2년, 미국에서 1년을 더 공부했다. 혼자였다. 돈이 부족할 때는 논문을 쓰고 학회 발표를 해서 장학금을 받았다. 밥을 굶은 날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나중에 크게 기억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귀국하고 3년째 되던 해 국내 최초로 희귀심장기형 완전교정술을 성공시켰다. 학회지에 이름이 실렸고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전국 병원에서 협진 요청이 들어왔다. 수지는 조용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기쁘지 않은 건 아니었다. 다만 그게 목표가 아니었다. 이름은 오수진으로 바꾸었다. 이혼 후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개명 신청을 함께 넣었다. 전 남편 쪽에서 한 차례 법적 위협이 들어왔을 때 이름이 달라 흐지부지된 일이 있었다. 이름을 바꾼 건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수진이라는 이름은 이수진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었을 자리에 올라 있었다. 딸 지아 생각은 매년 봄에 유독 심하게 났다. 지아가 태어난 계절이 봄이었기 때문이었다. 생일마다 혼자 케이크를 샀다. 촛불을 켜고 숫자를 세고 껐다. 그게 수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찾아가지 않은 건 아직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빼앗아 올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였다. 아이의 안정된 세계를 흔들어 놓을 자신이 없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리라 다짐했다. 그 다짐을 붙들고 20년이 흘렀다. 3월 초였다. 수진의 하루는 보통 오전 6시 반에 시작됐다. 병동 라운딩을 먼저 돌고 외래 진료를 보고 오후에 수술이 잡혀 있으면 점심을 거르는 날도 많았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오전 라운딩을 마치고 외래 진료실로 들어가려던 참에 수간호사가 다가왔다. 교수님, VIP 센터 쪽에서 긴급 협진 요청이 왔어요. 타 병원 전원 케이스인데 저희 쪽으로 넘기기 전에 먼저 검토해 달라고요. 수지는 잠깐 멈추었다가 손을 내밀었다. 수간호사가 차트를 건넸다. 복도에 서서 첫 장을 펼쳤다. 전원 을에서 상단에 이미 세 병원의 거절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국내에서 이름 있는 병원을 순서대로 돌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수지는 거절 사유란을 먼저 읽었다. 세 병원 모두 같은 이유였다. 수술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고 해당 술기를 보유한 의료진이 없다는 것이었다. 질환명을 확인했다. 선천성 심장기형의 일종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발견되지 않다가 노년에 급격히 악화되는 희귀 유형이었다. 국내에 관련 수술 성공 사례가 단 2건뿐이었고 그 2건 모두 오수진의 이름으로 학회지에 실려 있었다. 수진은 2번째 장을 넘겼다. 환자 기본 정보란이었다. 환자명 박순자, 나이 75세, 주소 서울 성북구. 손이 멈췄다. 수진 자신도 몰랐다. 다만 그 짧은 순간 20년 전 12월에 그 거실이 눈앞에 스쳤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 조작된 사진, 그리고 소파에 앉아 아이를 안고
뒤로 물러서던 그 여자의 얼굴이. 수지는 숨을 한번 고르고 계속 읽었다. 보호자 1, 한재혁 아들. 보호자 2, 한지아 손녀. 직업란에는 한성그룹 창업주 미망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현재 상태는 불안정했다. 심박수가 불규칙하고 혈압 변동폭이 크며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는 소견이 붙어 있었다. 수술하지 않으면 길어야 2달이라는 예후 소견도 있었다. 수지는 차트를 덮었다. 덮고 나서 잠시 복도 창밖을 보았다. 3월의 하늘은 맑았고 병원 앞 가로수에 아직 잎이 나지 않아 가지만 앙상하게 뻗어 있었다. 그리고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정미래에게 전화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정미래가 받았다. 수지는 짧게 말했다. 나 좀 봐. 정미래는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있다는 걸 알았다. 10분 뒤 당직실 복도 끝 벤치에서 마주 앉았다. 수진이 차트를 건넸다. 정미래가 읽기 시작했고 환자명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이거 설마. 응. 정미래가 차트를 내려놓으며 수진의 얼굴을 살폈다. 수진은 아무 표정이 없었다.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다. 아무 표정이 없는 수진은 감정을 정리하는 중이거나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거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환자 직접 봐야지. 그게 아니라. 알아.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미래가 팔을 잡았다. 수진아, 이건 내가 거절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3군데서 이미 거절한 케이스야. 내가 안 한다고 해도 의료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너는 거절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수지는 정미래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랑 내가 뭘 아는 사람인지는 별개야. 정미래가 입을 다물었다. 수지는 그 길로 VIP 센터로 올라갔다. 병실 앞에서 한 번 더 차트를 확인했다. 활력 징후, 최근 심전도, 영상 소견. 의사로서 봐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머릿속에 정리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병실 안에는 산소 마스크를 한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가 쪽 의자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아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수지는 침대 쪽으로 걸어가며 차트를 펼쳤다. 박순자 환자분, 오수진 교수입니다.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혼탁한 눈이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숨소리가 얕고 고르지 않았다. 창가의 남자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수지는 청진기를 꺼내며 시선을 차트에 고정한 채 말했다. 보호자분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남자가 일어나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수지는 박순자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다. 심음이 불규칙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맥을 짚으며 수치를 머릿속에 새겼다. 수술은 가능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었다. 수지는 청진기를 거두고 차트에 소견을 적었다. 박순자는 내내 눈을 뜨고 수진을 바라봤지만 수지는 한 번도 그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추가 검사 진행 후 수술 여부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정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가오려 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다. 정미래는 멈춰섰다. 수지는 혼자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계단참 창문 아래 서서 3월의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슴 어딘가가 조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수지는 다시 움직였다. 보호자 면담은 다음 날 오전으로 잡혔다.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가 필요했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와 수술 위험도를 설명하는 절차가 있었다. 수지는 그 시간 동안 검사 수치를 반복해서 검토했다. 평소와 같았다. 면담실은 VIP 센터 복도 끝에 있었다. 창이 하나 있고 테이블과 의자 4개가 놓인 작은 방이었다. 수지는 먼저 들어가 앉았다. 검사 결과지와 영상 자료를 테이블에 정리했다. 설명할 순서를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짚었다. 문이 열렸다. 한재혁이 먼저 들어왔다. 수지는 서류에 시선을 둔 채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가 무거웠다. 잠을 못 잔 사람의 걸음이었다. 의자를 빼는 소리가 났고 앉는 소리가 났다. 그제야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55세의 한재혁은 수진이 기억하는 것보다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카락이 반 이상 새었고 눈 아래가 어둡게 꺼져 있었다. 양복은 반듯하게 입었지만 넥타이 매듭이 조금 틀어져 있었다. 누군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거나 챙길 여유가 없는 아침이었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는 수진을 보았다.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다. 수진은 그것을 순간 확인하고 시선을 다시 서리로 내렸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지나갔다. 서운함인지 안도인지 수진 자신도 몰랐다. 중요하지 않았다. 재혁의 뒤로 지아가 들어왔다. 수진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20년 만이었다. 6달짜리 아이가 스물이 되어 있었다. 키가 컸고 어깨가 반듯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표정은 차갑지는 않지만 쉽게 열리지 않는 얼굴이었다. 한성그룹 후계자로 자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매가 수진의 것이었다.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방식, 뭔가를 생각할 때 미간이 아주 조금 좁아지는 습관. 수진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을 참았다. 숨을 참지 않으면 표정이 흔들릴 것 같았다. 지아는 자리에 앉으면서 수진을 한번 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다. 수진은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추가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20년 동안 수백 번 해온 일이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영상 자료를 짚으며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심장 구조의 이상 위치, 혈류 흐름의 문제, 수술 없이 유지 가능한 기간. 재혁은 듣는 내내 미간을 좁히고 있었다. 지아는 수진이 가리키는 영상을 따라가며 집중했다. 이해하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수술 위험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재혁이 끼어들었다. 수술을 안 하면 정말 2달입니까?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그렇습니다.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요. 수술 성공 가능성은요? 수진은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이 수술의 국내 성공 사례는 제 케이스 2건입니다. 환자분 연세와 전신 상태를 고려하면 위험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다만 수술하지 않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혁이 2 손을 모아 테이블에 올렸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선생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 면담실 안에 잠깐 머물렀다. 수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얼굴을 고정했다. 눈도 깜빡이지 않으려고 했다. 제발이라는 말이 그 남자의 입에서 나왔다. 20년 전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입에서. 차트 최종 검토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는 그렇게만 말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가 그때 처음으로 말을 했다. 교수님, 수술 전에 할머니 곁에 있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다. 수지는 지아를 보았다. 지아도 수진을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수지는 3초 안에 시선을 거두었다. 면회 시간은 담당 간호사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 같았다. 수지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면담실을 나오면서 수지는 복도 창밖을 잠깐 보았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알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따라왔다. 수진이 돌아보기 전에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수진이 멈추었다. 지아가 계단 위에 서 있었다. 면담실에서 교수님 보는데 어디서 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요. 혹시 저 아세요? 수지는 지아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의 눈매, 자신의 손모양, 자신이 생각할 때 짓는 표정. 그것이 스물의 얼굴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었다. 수지는 한 박자 뒤에 말했다. 처음 뵙습니다. 지아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도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뭔가 더 물으려다 멈추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착각인가 봐요. 지아가 돌아서서 올라갔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계단 아래에서 바라봤다. 걸음걸이까지 자신을 닮아 있었다. 수지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한 칸씩 천천히. 수술 날짜는 사흘 뒤로 잡혔다. 그 사흘 동안 수지는 박순자의 상태를 하루 2번씩 직접 확인했다. 아침 라운딩 때 1번, 저녁 업무가 끝나갈 무렵 1번. 매번 차트를 꼼꼼히 짚고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했다. 철저하게 의사로서의 동선만 유지했다. 병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은 평균 10분을 넘기지 않았다. 박순자는 그 10번의 방문 동안 별다른 말이 없었다.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말하기 힘든 탓도 있었지만 눈을 뜨고 수진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수진은 그 시선을 느꼈다. 느끼면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수술 전날 오후였다. 수진은 마지막 사전 점검을 위해 혼자 병실에 들어갔다. 간호사 없이 들어가는 건 드문 일이었지만 수술 전날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단독으로 확인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재혁과 지아는 그 시간에 병실에 없었다. 수진이 의도한 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됐다. 박순자는 침대 머리를 약간 올린 채 누워 있었다. 눈을 뜨고 있었다. 수진이 들어오는 걸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 수진은 차트를 펼치며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수술 전 마지막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혈압 커프를 감았다. 수치를 읽고 기록했다. 청진기를 꺼내 귀에 꽂았다. 박순자의 가운깃을 살짝 여는 순간이었다. 박순자의 시선이 수진의 손목으로 내려갔다. 수진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청진기를 대고 심음에 집중하고 있었다. 불규칙한 박동, 잡음의 위치와 강도, 어제보다 나아진 부분과 나빠진 부분, 머릿속으로 빠르게 분류하고 있었다. 박순자의 눈이 느려졌다. 손목 안쪽, 소매가 조금 거친 자리에 흉터가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길이는 3cm 남짓, 유리에 스친 듯 얕고 가늘게 남은 자국이었다. 20년이 지났지만 지워지지 않고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박순자의 눈이 그 흉터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수진의 얼굴로 올라왔다. 수진은 청진기를 거두며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펜을 움직였다. 박순자는 그 옆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20년이 지난 얼굴이었다. 나이가 들었고 머리 모양이 달랐으며 이름도 달랐다. 그러나 그 손목의 흉터는 달라지지 않았다. 박순자의 마스크 안에서 숨소리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수진이 혈압 커프를 거두려는 순간 모니터 수치가 올라가는 걸 포착했다. 심박수가 갑자기 빨라지고 있었다. 수진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지금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숨 천천히 쉬세요. 그때 박순자가 손을 들었다. 산소 마스크를 내리려는 것이었다. 수진이 손목을 잡았다. 마스크 벗으시면 안 돼요. 박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힘이 없었지만 놓지 않았다.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렸다. 숨이 가쁜 상태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다. 너 이수진이지.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모니터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다. 수진은 박순자의 손을 잡은 채 그대로 있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이 순간을 위해 사흘 동안 준비해온 것이었다. 박순자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감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로 미리 정해뒀다. 수진은 박순자의 손목에 손가락을 올렸다. 맥을 짚는 동작이었다. 환자분, 지금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흥분하시면 수술 전 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요. 박순자가 수진의 눈을 보았다. 수진도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똑바로 보았다. 맞지.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순자의 맥박 수치를 확인하며 차트에 기록했다. 마스크를 다시 올려주었다. 내일 수술 전까지 안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수진의 대답이었다. 박순자는 마스크를 한 채 수진을 바라봤다. 그 눈 안에 무엇이 있는지 수진은 읽으려 하지 않았다. 당혹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지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수진은 차트를 닫고 침대에서 물러섰다. 병실을 나오면서 문을 조용히 닫았다. 복도에 나서는 순간 수진은 걸음을 멈추고 벽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다. 수진은 두 손을 가운 주머니 안에 넣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박순자가 알아봤다는 걸 정미래에게 말한 건 그날 저녁이었다. 퇴근 무렵 정미래가 수진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수진은 내일 수술 준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정미래가 들어와 맞은편에 앉으면서 수진의 얼굴을 살폈다. 수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 박순자 씨가 나를 알아봤어. 정미래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어떻게 반응했어? 맥 짚고 나왔어. 정미래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말이 여러 개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것 같았다. 결국 한마디가 나왔다. 수진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내일 수술 전에 케이스 이관할 수 있어. 전원 을해서 다시 쓰면 돼. 내가 같이 써줄게. 수진은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이관할 곳이 없어. 국내에 이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나밖에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해외 보내면 돼. 환자 상태가 이송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정미래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짚었다. 답답한 사람의 동작이었다. 그럼 거절해. 그냥 거절해. 의료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돼.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법은 없어.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는 알아. 수진은 잠시 정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알아. 알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랑 내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는 달라. 정미래가 등받이에 기댔다. 천장을 잠깐 보다가 다시 수진을 봤다. 너 혹시 살려줘서 더 오래 괴롭히려는 거 아니야? 수진이 짧게 웃었다. 이 대화에서 처음으로 나온 웃음이었다. 그런 거였으면 차라리 편했겠다. 정미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수진이 이미 결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리고 나면 말로 흔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20년을 옆에서 보며 알았다. 정미래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나는 반대야. 기록해둬. 알았어.
정미래가 나갔다. 수지는 다시 서리로 눈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수술은 오전 8시로 잡혀 있었다. 수진이 수술 전 준비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는데 앞쪽에서 재혁이 걸어오고 있었다. 병실 쪽에서 나오는 참이었다. 수진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다. 수진도 멈추었다. 피하면 이상했다. 재혁이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어제보다 더 수척한 얼굴이었다. 밤을 꼬박 새운 것 같았다. 그는 수진 앞에 서서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누군지.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재혁이 계속했다. 이수진 씨 맞죠? 저는 오수진입니다. 재혁이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 미안하다는 말을 나는 20년 동안 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수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복도 벽 한 지점을 보았다. 재혁의 얼굴을 보면 안 될 것 같았다. 보면 무언가가 흔들릴 것 같았는데 흔들려서는 안 됐다. 지금은 수술을 앞둔 아침이었다. 재혁이 손을 뻗었다. 수진의 손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수진이 조용히 반걸음 물러섰다. 지금 저는 환자분의 주치의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 공간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재혁의 손이 허공에 멈추었다. 그는 그 자세로 잠시 있다가 손을 내렸다. 복도 벽에 천천히 등을 기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았다. 한 번 보고 시선을 거두었다. 뒤에서 재혁이 어깨를 들썩이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수술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수지는 앞만 보았다. 수술실 앞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52세의 얼굴이었다. 눈 아래에 잔주름이 생겼고 입가에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술 보조를 맡은 레지던트가 다가와 말했다. 교수님 준비됐습니다. 수지는 물기를 닦으며 말했다. 들어가죠.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수지는 안으로 들어갔다. 정미래가 복도 끝에서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정미래는 낮게 말했다. 들을 사람이 없었지만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었다. 하여튼 저 인간.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수술 전날 밤이었다. 병원은 자정이 넘으면 낮과는 다른 소리가 났다. 복도에 발소리가 줄고 면회객이 사라지고 의료기기 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졌다. VIP 센터는 일반 병동보다 더 조용했다. 두꺼운 문과 방음이 된 복도 덕분에 병실 안은 거의 완전한 정적이었다. 박순자는 새벽 2시에 깨어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진 탓도 있었지만 오늘 밤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내일 아침 8시에 수술대에 눕는다는 것, 그 수술을 집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두 가지가 번갈아가며 머릿속을 돌았다. 75년을 살았다. 젊어서 남편을 도와 사업을 일궜고 남편이 죽은 뒤 혼자서 그룹을 지켰다. 아들을 키웠고 손녀를 키웠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수진이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들어왔다. 새벽 2시에 주치의가 직접 들어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수지는 들어오면서 말했다. 주무시지 못하셨군요. 수술 전날 불면이 잦아요. 활력 징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박순자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다. 수진은 모니터 수치를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차트에 기록했다.
절차를 밟는 손이 빠르고 정확했다. 박순자는 그 손을 보았다. 손목 안쪽의 흉터가 가운 소매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박순자는 어제 본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수진이 기록을 마치고 물러서려는 순간 박순자가 입을 열었다. 왜 하는 거야? 수진이 멈추었다. 박순자가 계속했다. 목소리가 낮고 갈라졌다. 산소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였다. 나를 왜 살리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수진은 돌아섰다. 박순자를 보았다. 병상에 누운 노인이었다. 기력이 없고 숨이 얕고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20년 전에 그 집 거실에서 아이를 안고 뒤로 물러서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사람이었다. 수지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처음으로 서두르지 않는 동작이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박순자가 수진을 보았다. 당신 때문에 그 20년이 시작됐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난 날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갈 곳도 딸도. 그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 게 이 일이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감정을 씻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20년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었다. 감사하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할 일은 당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박순자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 안의 의료기기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다. 창밖에는 서울의 새벽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다. 박순자는 천장을 보다가 창문을 보다가 다시 수진을 보았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내보낼 생각이었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재혁이 너를 데려왔을 때부터 우리 집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게 틀렸다는 말은 못하겠어. 지금도 그 판단이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박순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작아졌다. 아이는 그러면 안 됐어. 그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잠깐 멈추었다. 박순자가 계속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지아가 자라면서 몇 번 물었어. 엄마가 왜 없냐고. 나쁜 사람이었냐고. 그때마다 나는 그렇다고 했어.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그 아이가 클수록 눈매가 너를 닮아갈수록 말이 거기서 끊겼다. 박순자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 아래로 무언가가 흘렀다. 닦으려 하지 않았다. 닦을 힘이 없었는지 닦지 않기로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수지는 그것을 보았다. 보면서 가슴 어딘가가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연민인지 오래된 응어리가 풀리는 것인지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산소 마스크를 다시 올려주었다. 박순자는 눈을 감은 채 있었다. 내일 수술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수지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수지는 나오자마자 잠시 서 있었다.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 따지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울고 싶었던 밤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그 앞에 앉으니 준비했던 말들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말할 것을 말했다. 필요한 것만. 수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새벽 2시의 병원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수진의 발소리만 일정하게 울렸다. 오늘 밤은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술은 오전 8시에 시작됐다. 수진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영상 자료를 확인했다. 심장 구조의 이상 위치, 접근 경로, 예상 출혈량,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구간. 머릿속에 수술 순서가 일목요연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이 과정을 수지는 모든 수술 전에 반복했다.
몸이 기억하는 것과 머리가 정리한 것이 일치할 때 손이 가장 흔들리지 않았다. 보조를 맡은 레지던트 2명과 스크럽 간호사가 이미 수술실 안에 있었다. 수진이 들어서자 모두 자세를 바로잡았다. 수진은 자리를 잡으며 말했다. 시작합시다. 집도는 느리지 않았다. 수진의 손은 언제나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보조 레지던트들은 그 손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자기 역할을 했다. 수술실 안은 조용했다. 기계음과 간간이 오가는 짧은 지시어만 들렸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고비가 왔다. 예상했던 구간이었다. 기형 부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레지던트 한 명의 손이 멈추는 게 느껴졌다. 수지는 시선을 수술 부위에 고정한 채 말했다. 멈추지 마요. 계속. 수치를 보고 손을 조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혈압이 다시 올라오는데 4분이 걸렸다. 수진의 손은 그 4분 동안 단 한 번도 속도가 바뀌지 않았다. 4시간째에 두 번째 고비가 왔다. 예상하지 못한 구간이었다. 기형 부위 주변 조직이 나이로 인해 예상보다 취약한 상태였다. 교과서적인 접근법으로는 봉합이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수지는 30초 동안 멈추었다. 수술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레지던트들이 숨을 참는 게 느껴졌다. 수지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학회지에 발표하지 않은 방식이었다. 세 번째 수술부터 수진이 자체적으로 수정해온 술기였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수진은 보조에게 짧게 설명하고 진행했다. 손이 달라진 게 느껴졌는지 레지던트 한 명이 물었다. 교수님, 이 방법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따라와요. 수술은 계속됐다. 11시간이 지난 오후 7시 20분, 수진이 마지막 봉합을 마쳤다. 모니터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수진은 기구를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레지던트가 말했다. 성공입니다, 교수님.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술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 제역과 지하가 있었다. 11시간을 거기서 기다린 것이었다. 제역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다가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지하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수진을 보자마자 일어섰다. 수진이 걸어왔다.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 지켜봐야 하지만 고비는 넘겼어요. 제역이 눈을 감았다 떴다. 목이 메는 것 같았다. 지아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지아가 말했다. 교수님, 잠깐만요. 수진이 멈추었다. 지아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낡은 사진이었다. 수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무엇인지 알았다. 그러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할머니 짐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오래된 사진인데. 지아가 사진을 수진에게 내밀었다. 수진은 받아들었다. 20년 된 사진이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까르르 웃고 있었고 여자는 그 얼굴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사진 속 여자의 눈매가 수진의 것이었다. 지아가 말했다. 이분이 제 친어머니라고 들었어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이 사진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수진은 사진을 보았다. 오래 보았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근데 교수님이랑 눈매가 너무 똑같아요. 처음 면담실에서 뵀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지아가 말을 맺지 못했다. 수진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혹시 저 아세요? 수술실에서 11시간을 버텼던 심장이 그 순간 한 박자 멎는 것 같았다.
수지는 사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재혁이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다. 지아의 눈이 수진을 놓지 않았다. 수지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지아를 보았다. 자신의 눈매, 자신의 손모양, 자신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 그것이 스물의 얼굴 위에 살아있었다. 수지는 사진을 지아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그 사진 속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요? 지아의 눈이 커졌다. 복도가 조용했다. 재혁이 벽에서 등을 떼며 수진을 보았다. 지아는 사진을 받아들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수진은 지아의 눈을 보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똑바로. 수진은 지아를 데리고 면담실로 들어갔다. 재혁도 따라오려 했다. 수진이 문 앞에서 멈추며 말했다. 지아 씨랑만 얘기하겠습니다. 재혁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수진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닫았다. 면담실 안이 조용해졌다. 지아는 테이블 앞에 앉았다. 손에 사진을 쥔 채였다. 수진은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지아가 먼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사진 속에서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다. 수진은 그 사진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진 속 사람은 29에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이를 두고 맨손으로. 지아가 수진을 보았다. 그 사람은 그날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고시원에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의사국가고시를 다시 준비했어요. 의대는 이미 나온 상태였는데 결혼하면서 시험을 못 봤거든요. 그걸 다시 봤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아픔을 이미 여러 번 혼자 들여다봤기 때문인 목소리였다. 레지던트 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여자라고, 왜 하필 흉부외과냐고. 그 말들을 매일 들으면서 버텼어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말이 안 통해서 밥을 사 먹지 못한 날도 있었고요. 지아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끝이 사진 모서리에 닿아 있었다. 딸 생각은 매년 봄에 제일 심하게 났어요. 그 아이가 봄에 태어났거든요. 생일마다 혼자 케이크를 샀어요. 촛불을 켜고 숫자를 세고 껐어요. 찾아가지 않은 건 그때 제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빼앗아 올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아이의 세계를 흔들어 놓을 자신이 없었어요. 지아의 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무언가를 눌러두려는 것 같았다. 수지는 계속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리라 다짐했어요. 그 다짐을 붙들고 20년이 지났는데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아가 물었다. 목소리가 작았다. 교수님이 제 어머니예요? 수지는 대답하는 대신 지아를 보았다. 자신의 눈매, 자신을 닮은 손모양. 20년 전 사진 속 아기가 이 얼굴이 되어 있었다. 네. 한 글자였다. 그러나 20년이 담긴 한 글자였다. 지아가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 위에 손이 사진 위로 올라갔다. 손끝이 사진 속 젊은 여자의 얼굴 위에 닿았다. 잠시 그 자세로 있다가 지아가 말했다.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집안 돈을 훔쳤다고, 그래서 쫓겨난 거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 얘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도 알고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는 아이 데리고 소아과에 다녀왔어요. 영수증이 있었고 병원 기록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제가 그 집안에 없었다는 건 증명 가능한 일이었는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지아가 오래 침묵했다. 수지는 그 침묵을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지아가 소화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알았다. 지아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눌러두려던 것이 풀리기 시작한 목소리였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어머니 얘기를 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나쁜 사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보통 눈을 더 크게 뜨는데 할머니는 항상 시선을 피했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수지는 듣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이유도 모르면서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도 보고 싶다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한 건지 나약한 건지 몰라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흘리지 않으려고 고개를 약간 들었다. 그 동작이 수진의 것이었다. 수진도 울지 않으려 할 때 고개를 그렇게 들었다. 수진은 그것을 보는 순간 목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참으려 했다. 11시간 수술을 마치고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이건 수술이 아니었다. 수진은 잠시 테이블을 보았다가 말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약한 것도 아니고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떨렸다. 저도 매년 봄마다 지아가 보고 싶다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지아가 고개를 내렸다. 눌러두던 것이 결국 흘렀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지아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말했다. 죄송해요, 갑자기. 수지는 손을 뻗었다. 테이블 위에 지아 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20년 전 그 집 거실에서 허공에 멈춰야 했던 손이었다. 이번에는 닿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세로 있었다. 면담실 밖에서 병원 특유의 소리가 멀리 들렸다. 안은 조용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아도 마찬가지였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박순자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수술 후 닷새째 되던 날이었다. 경과는 예상보다 좋았다. 75세의 나이와 수술 전 상태를 감안하면 빠른 회복이었다. 수지는 하루 한 번 병실을 들러 상태를 확인했다. 박순자는 그 시간마다 눈을 뜨고 수진을 바라봤다. 수술 전날 밤 이후로 둘 사이에 별다른 말이 오가지 않았다. 수진은 필요한 의료적 확인만 했고 박순자는 그것을 받았다. 퇴원은 수술 후 10사흘째로 잡혔다. 퇴원 전날 저녁 지아가 수진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수술 이후 지아는 매일 병원에 왔다. 할머니 병실에 있다가 퇴근 무렵 수진에게 들르는 게 어느새 일과가 되어 있었다. 수진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려 했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알았다. 지아가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내일 퇴원이에요. 알아요.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은 펜을 내려놓았다. 저는 지금처럼 살 거예요. 여기서 일하고 환자 보고. 지아가 잠시 손을 내려다봤다가 말했다. 저는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도 말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울기만 하고 할머니한테는 아직 물어보지 못했어요. 수지는 지아를 보았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하나씩 하면 되는 거예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작게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이 수진의 것이었다. 저 의대 가려고 해요. 원래 경영학과 가라고 했는데 사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교수님 보면서 생각이 정리됐어요. 수지는 잠시 그 말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잘 생각했어요.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퇴원 당일 아침이었다. 수지는 마지막 상태 확인을 위해 박순자의 병실에 들어갔다. 박순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퇴원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혁이 짐을 챙기다가
수진이 들어오자 멈추었다. 지아는 창가에 서 있었다. 수진은 차트를 확인하고 최종 소견을 기록했다. 박순자의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댔다. 심음이 수술 전과 달랐다.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박동이었다. 수진은 청진기를 거두며 말했다. 퇴원하셔도 됩니다. 2달 뒤에 외래로 오세요. 박순자가 수진을 보았다. 그리고 재혁에게 말했다. 잠깐 나가 있어. 재혁이 지아를 데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병실에 수진과 박순자 둘만 남았다. 박순자가 침대 끝에 걸터 앉은 채 수진을 올려다봤다. 서 있는 수진과 앉아 있는 박순자. 20년 전과 위치가 달랐다. 그때는 박순자가 서 있었고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순자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3글자였다. 수진은 그 3글자를 들었다. 75년을 살면서 이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사람인지 알았다. 그것이 이 말을 가볍게 만들지도 무겁게 부풀리지도 않았다. 그냥 3글자였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 말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었다. 수진이 그 말들을 할 준비가 됐는지 아직 몰랐고 됐다 해도 지금 당장 꺼낼 이유가 없었다. 수진은 차트를 닫으며 말했다. 2달 뒤에 뵙겠습니다. 그것이 수진의 대답이었다. 박순자는 잠시 수진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이 여자가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 박순자는 알아들었다. 재혁과 지아가 다시 들어왔다. 짐을 챙겨 나갈 준비가 됐을 때 지아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말없이 수진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팔을 벌렸다. 수진은 잠깐 멈추었다. 그리고 지아를 안았다. 짧은 순간이었다. 병실 안에서 의사가 보호자를 안는 건 어색한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어색해하지 않았다. 재혁은 고개를 돌렸다. 박순자는 눈을 내리깔았다. 수진은 지아의 등에 손을 얹었다. 20년 전 허공에서 멈췄던 손이 이번에는 제자리를 찾았다. 퇴원 수속을 마친 박순자 일행이 병원 로비를 나서는 것을 수진은 복도 창문 너머로 보았다. 박순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재혁이 뒤를 밀었으며 지아가 옆에서 걸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봄볕이 그들 위로 쏟아졌다. 정미래가 옆에 와서 섰다. 통쾌해?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통쾌하다는 감정이 맞는지 몰랐다. 시원하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았다. 뭔가 오래된 것이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다. 20년 동안 어딘가 비어있던 곳에 조용히 무언가가 들어찬 느낌. 응. 근데 내가 생각한 방식이랑 달랐어. 어떻게? 그 사람을 무너뜨려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서. 정미래가 잠시 수진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20년 동안 준비한 복수치고는 너무 얌전한 거 아니야. 수진이 짧게 웃었다. 나는 복수를 준비한 게 아니었어. 그냥 살았어. 열심히. 정미래가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눈가가 조금 붉었다. 창밖으로 봄볕이 깊어지고 있었다. 자동문 너머로 박순자 일행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지아가 걷다가 한 번 뒤를 돌아봤다. 병원 쪽을 향해서. 수진이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수진은 창문 앞에 서서 그것을 보았다. 20년이 지나서야 그 겨울이 끝났다. 봄이 오는데 20년이 걸렸지만 온 것은 분명했다. 수진은 오래간만에 길게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가벼웠다. 이 느낌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정미래가 먼저 자리를 떴다. 수진은 조금 더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서울의 봄이 병원 바깥에 고르게 펼쳐져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좋겠습니다.